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자이시 만무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12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민감해요. 민감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분명히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만의 하나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한 분재인이 그냥 겪은 경험담이구나 생각하고 즐겁고 가볍게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분재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역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잡아줘야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동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겪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제가 구성을 할 거니까요. 한번 좀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뒤에 소사나무가 보이는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소사나무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야기고요. 이 소사나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과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전후부터 분재가 시작돼서 지속적으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해 왔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송백류, 즉 소나무, 향나무, 주목 같은 기술들은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는데 이 잡목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사나무라든가 뭐 치자나무, 보리소, 겨울에도 잎은 달고 있지만은 우리가 잡목으로 분류되는 송백류 이외의 나무들, 그런 나무들의 분재 성장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오기 전까지는 잡목류의 발달이 굉장히 늦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조곡토란 용토를 수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해외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따라하면서 기술이 고급화되고 세련화되면서 나무들이 점차적으로 멋져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 연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술적으로 멋진 나무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 아닌가. 그때 많은 원장님들이나 고급 시민들께서 자신의 사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번역해 주시고 해서 후학들이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혜택을 받은 일인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잡목이라는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 소사나무 역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소사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수종이고 굉장히 많은 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재소로서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나무였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소사나무에 깊이 몰입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대 중후반에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잡목에 관한 자료들이 약 A4 용지로 한 5,000장 정도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비교해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분재에 관련된 자료라면은 그냥 닥치는 대로 복사해서 모으고 해서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진 것 뿐이었고 지금은 아마 뭐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이상의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가 됐죠. 어쨌든 그 자료들을 토대로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공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소사나무에다가 적용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체계화되고 보편화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빵 하고 자료가 떨어져서 니네들이 알아서 멋있게 소사나무를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제가 길 가다가 우연히 지도를 하나 발견했어요. 초등학생이 그린 보물찾기 지도입니다. 태평양 어디 한가운데 보물이 있대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고 바다로 가서 배 한 척 사가지고 그 지도가 엉성하게 그려진 지도를 보면서 그 섬을 찾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찾기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사나무를 배양하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단편적인 기술, 기법 한두 가지 외워가지고 좋은 나무를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수백 번을 도전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그걸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실패한 내용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뼈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이제 2008년도입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인터넷에 제가 소사나무 관련해서 잡목 관련해서 기술이나 기법 여러 가지 제가
작업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그런 것들을 약 한 600건 정도를 제가 투고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카페에서 그 정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정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탄생한 책이 결국에는 만무득의 분재하기 소사나무편 상편입니다. 책 광고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이게 상권이에요. 그리고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학원은 아직 출간은 못했어요. 왜 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출간을 해가지고 뭐 10만 권씩 팔린다면 내일이라도 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부분의 사비를 안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 200 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빨리 출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상권을 펼쳤는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법들이 숨어 있어요. 다 일본 자료라든가 해외 유럽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나무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도 도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보이는 것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찬데 실제로는 학원에서는 다 박살나요. 상권에서는 화려하게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잘못된지 잘된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안내가 뭔가 독일의 히틀러를 죽여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일상 그 당시에 유태인의 삶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일기에 썼기 때문에 그게 유명해진 거지 그게 잘 됐거나 멋있어서 된 건 아니듯이 이 소사나무도 그냥 한 젊은 청년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 거 그냥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깨닫느냐? 학원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잘못한 것을 바로 잡게 됐는데 학원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상권만 나온 상태에서 이런 기술 기법들이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잘못된 지식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결국 이거를 교과서로 본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겪은 하나의 경험담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학원을 만들지 못해서 학원을 만들면 그걸 멋있게 땅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잘못된 지식 전달이 계속 정설같이 받아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리에서 몇 가지만 많은 거를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동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소사나무를 구입하신 초보 분재인들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소사나무 거름 언제 줍니까? 소사나무 가지는 언제 잘라줍니까? 그리고 소사나무 잎따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초보 분재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거름은 꼭 줘야 되고 가지는 꼭 잘라줘야 되고 잎따기는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물어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장님 잎따기는 왜 하시죠? 라고 목적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목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가지를 왜 잘라야 되는지 거름을 왜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신다는 거죠. 행하고 나서 뭐가 잘못된지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왜 이 소사나무 잎따기에 대해서 왜 잎을 따야 되는지 또는 왜 잎을 따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잎을 따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려야 많은 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잎따기라는 게 필수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오늘 유튜브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소사나무 잎따기예요. 잎따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분재를 잘 하시는 분한테 여쭤봅니다. 소사나무 잎따기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잎따기를 하면 가지수가 늘어난대요. 가지수가 늘어나는 것은 나무의 습격, 즉 나무의 형태가 더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가지가 50개 있던 게 70개로 발전을 하면서 뭔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 둘째는 더러운 잎이 깨끗한 잎으로 바뀌고 그 잎이 굉장히 작아진대요. 그래서 감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거기에다가 가을에는 단풍이 기가 막히게 든대요.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소사나무는 꼭 잎따기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소사나무 잎따기에 대한 폐허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잠시 또 과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야흐로 2008년부터 2011년 봄 사이에 봄까지 해서 제가 소사나무 잎따기를 한 횟수가 어림잡아 한 150회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나무들을 잎따기를 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보통 잎따기는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모두 따서 가지수를 증가시키고 나무의 습격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던 시절이었죠. 온갖 기술과 기법을 다 집어넣어서 나무에 기교를 입혔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너무나 눈부신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게 정설인 마냥 제가 카페에다가 엄청나게 올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잎따기를 하시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조차 잎따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잎따기를 하니까 좋아진다라고 아까 전에 중수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를 대면서 잎따기를 강요하고 저 역시 했죠. 그러면서 많은 성과를 봤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여름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11년 5월, 6월 달에 많은 나무들이 잎따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종로 옥상에서 나무를 배양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제 옥상에 잎따기한 나무들을 보러 올라가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잎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저 나름대로의 나무 잎따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세력 균등이에요. 세력 균등이란 말은 뭐냐면은 지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맨 하단에 있는 가지까지 모든 나무의 세력이 가지에 있는 잎의 세력이 똑같았으면 하는 게 제 의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부분에 있는 순들은 잘라줘서 악화를 시키고 반대로 약한 부분에 있는 순들은 놔둬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장점을 제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세 조절이고 전체적인 수세 균등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잎따기를 통해서 수세 균등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뤄내냐면은 강한 잎들은 따주고 안쪽에 약한 잎들은 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잎들은 잎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 힘이 약해지는 대신에 가지가 분기되고 잎들이 자라지는 대신에 여러 가지로 좀 악화가 됩니다. 반면에 잎이 따지지 않았던 잎들은 굉장히 건강해져요. 눈도 충실해지고 다른 애들이 잎이 따서 그 재난이 났을 때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 복구하는데 막 연연하는데 얘네들은 편하게 안방에서 쟤네 재난 났네 하면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살이 찌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잎따기로 세력 조절을 한다.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장가지가 늘어난다, 뭐 잎이 짧아진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이고 나는 이 나무의 전체의 세력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균등 있게 가기 위해서 잎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이제 철학이었고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적이고 그 목적은 지금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수세를 조절하고 평준화시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이제 대동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한 대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뭐 10섬을 받든 100섬을 받아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어떻게 보면 세력 균등이고 평등 사회예요. 마찬가지로 나무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 도구가 바로 잎따기였다는 게 문제였죠. 자, 2011년 여름에 드디어 새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2008년, 9년, 10년도에도 계속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뭘 지켜봤냐면은 가지수의 증가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 세력 균등, 말로는 했는데 세력이 진짜 균등한지 안 균등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 더 장가지가 늘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2011년도에 제가 어느 순간 나무를 보게 되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함들이 이제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몇 해를 걸치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들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어요. 새순들이 막 나오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광경이냐면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민국 서울 수도 서울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서울에다가 핵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꿈이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진짜 영화에서 나올 만한 매드맥스 같은 현상이 사막화되고 진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아비지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소사나무도 마치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이 강한 놈은 더 강해져 있고
약한 놈들은 막 서로 죽으려고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제가 바라던 수세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름답게 새순들이 나오면서 그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되는 거를 원했는데 이거는 막 우죽순으로 막 나 있는 거예요. 와,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죠. 예, 장가지가 늘어나니까 뭐 하니까 위안 삼고 이거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무의 수세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잎따기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까? 정말 장가지가 늘어나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장가지가 늘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께서도 혹시 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장가지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 소사나무는 잎따기를 해야 되는 수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책자 자료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나무고 소사나무 자체가 맹야력이 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맹야력이란 말은 뭐냐면은 몸통에서 우후죽순 새순들이 나오는 수종이 아니에요. 치자나무나 보리스나무, 장수매 막 우후죽순으로 나옵니다. 그런 애들 느티나무, 느릅나무 막 나와요. 그런 애들은 기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연중 3회 잎따기 가능합니다라고 책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중국 단품도 포함되고 여러 다는 아니지만은 일반 맹야력이 강한 수종에 해당하는 잎따기 어떻게 보면 기법이에요. 근데 소사나무는 이래도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맹야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아줘도 가지가 분기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뭘 헌납해야 되냐면 엄청난 세력을 허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잎들을 강제적으로 다 따고 나니까 나무 스스로 다시 그 세력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에서 제대로 내지는 못해요. 원래 달려있던 가지에서 분기를 못 시키니까 어디서 내냐면은 이런 중간중간 겨드랑이라든가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부정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자, 그러면은 초보 분재인들은 그 부정화들을 부정화로 보지 않고 가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가지의 개체수가 약 1.2배에서 1.3배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분재인들의 명확한 눈으로 이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띄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30%를 더 띄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100%였던 가지의 증가가 정말 성공하면 105%, 나무의 세력이 약하면 90%, 80%로 떨어지고 마른 가지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나무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세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잎따기 했던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수세 조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말로만 떠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2011년 여름부터 올해 봄까지 단 한 차례도 소사나무는 잎따기를 행해보질 않았어요. 그래도 나무 잘 만들어지고 잘 큽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린 거 참지 못해요. 남들보다 더 빨리 키우고 싶고 남들보다 뭔가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잎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잎따기에 대한 긍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면은 사후 절차를 지키면은 잎따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나무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올해 2021년 6월 달에 잎따기가 예정돼 있다고 하면은 2020년 봄부터 굉장히 많은 거름을 집어넣으면서 이 나무의 힘을 100%가 아니라 130에서 140%까지 끌어올립니다. 계속 끌어올리면서 분갈이도 그에 해주지 않아요. 지금 봄에 해줘버리면 여름에 잎따기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분갈이도 하지 않으면서 힘을 계속 축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140%에서 150%까지 나무가 미쳐 날뛸 정도로 엄청나게 세력을 올려놔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잎을 따주는데 강한 잎을 따주고 약한 잎을 남기면서 수세 조절을 도모하는데 애가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강한 애들이 잎이 따줘도 자기가 몸살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시 밸런스 있게 잎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을 따기 전에 사전에는 이 나무의 힘이 얼마만큼 좋은가, 세력이 얼마만큼 좋은가, 150% 이상 되는가, 그런 게 됐을 때 우리가 세력 조절이 되는 거지, 나무가 약해 있는데 70%, 60% 되는데 세력 조절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나 세력 조절을 하는 거지 힘없는 사람들은 다 깎아먹는 거예요. 가지 마르거나 수세가 떨어지거나 더 곤두박질 쳐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더 망가져 버려요. 잎따기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세력이 떨어졌다. 그건 이미 잘못된 잎따기입니다. 잎을 따고 나서도 건강해야 돼요. 잎을 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세력이 약해진다든가 뭐 그늘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보호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잘된 입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잎을 따고 난 이후에 새순이 나올 때까지도 나무가 건강했을 때 우리가 수세 조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잎따기의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잎을 따고 나면은 우리가 이 정도 나무를 예를 들어서 잎을 딴다 치면요,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거의 프로에 가까운 솜씨로 해야 가능한 거고, 두세 사람이 붙으면 6, 7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잎을 달고 있어요. 그걸 따주고 나면은 와, 14시간 만에 작업을 끝냈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아, 나 잎따기 끝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잎따기가 아닙니다. 잎따기라는 것은 잎을 따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지, 잎을 따는 자체가 잎따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수습하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잎을 다 따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력 조절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요구하는 뭔가를 바라는 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잎을 따고 나서 방치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핵폭탄은 떨어졌고 강한 자만이 더욱 강하게 살아가는 아비지옥의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약한 애들은 더 약해져 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잎을 따고 나면은 새순이 나올 때 우리가 강한 애들을 계속 괴롭혀줘서 악하게 만들고, 약한 애들이 어떻게든 힘을 얻을 수 있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잎을 따는데 14시간이 걸렸으면은 그 뒤에 뒷 조종 시간이 약 60시간 이상 걸립니다. 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앞에서 잎 땄다고 해서 그 고난과 엄청난 시련 속에서 잎을 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정말 내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5, 60시간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잎따기 자체가 잎따기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전에 1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계획적으로 잘 배양해서 세력을 올려야 되는지, 그런 관계들이 앞뒤로 양쪽으로 잘 맞아야 올바른 잎따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잎을 따고 나면은 잎이 자라지고 좀 감상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력이 150%, 160% 됐을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든 광합성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잎의 면적량은 늘려요.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잎을 따버리고 나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힘이 줄어들고 개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태여 잎 양을 넓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잎을 줄여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세력이 다운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잎이 자라진다 마냥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의 세력을 그만큼 엄청나게 헌납을 한 거니까요. 우리는 정말 나무의 세력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데 정말 허무하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정말 500원짜리 감사합니다 우편 편지 하나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가을에 단풍이 좋아진다는 당연한 거죠. 왜? 잎을 새로 따고 나면은 잎이 약하기 때문에 엽록소 함유량이 굉장히 약해져서 가을에 굉장히 안톤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빨리 발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풍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나무 수세가 세력이 약한 나무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자라진다든가 또는 단풍이 잘 든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수세를 떨어뜨렸고 얻게 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잎따기에 대한 잘못된 것들로 인한 즐거움으로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히는데 그 그림이 뭔지를 알고 맞히는 것과 그 그림이 뭔지 모르고 맞히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퍼즐, 즉 기술을 하나 집어넣는 것은 이 퍼즐이 완성되어 있어서 큰 도움이 못 되지만은, 모나리자, 예를 들어서 그림이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알고 맞히게 되면은 퍼즐 맞히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재를 배양함에 있어서 순짓기, 잎 빼기, 잎 따기, 잎 오리기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름부터 시작해서 물 줄이기, 간수 다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나무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퍼즐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퍼즐이 가리키는 모나리자가 뭐냐면 나무의 세력 조절이에요. 모든 나무의 세력을 평균화시킬 수 있는 힘, 능력, 그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행할 때 내가 과연 이것을 평준화 작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나무의 정체적인 현상, 밸런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맞춰 갔을 때 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지, 하나의 기술에 지쳐가다 보면은 1000개의 퍼즐 중에 하나를 맞춰놓고 기뻐하는 그거밖에 되지 못합니다. 잎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모나리자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기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잎따기라는 거 무조건 행해지는 거 아니고요. 어떤 특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나무가 힘이 너무 거세거나 우리가 소제목이라든가 가지가 몇 개 없을 때 뭔가 너무 강한 힘을 분기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일부 잎따기가 가능하지만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나무에 행하는 잎따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시회를 앞뒀다, 또는 남에게 최강의 완성도를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은 잎따기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에 엄청나게 세력을 150% 이상 올려야 된다는 거, 사후에 정말 치열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전시에 내보내고 나서 많은 가지를 덜어내고 또 휴식기를 줘야 된다는 거. 나무가 완성인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 가지를 다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때는 완성도 있는 비싼 나무를 샀는데 사고 나니까 가지들이 다 죽어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무는 분 안에서 정말 완벽하게 맞춰주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버려요. 버리기 때문에 가지 한두 개 죽이는 것도 예산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나무를 키우셔야 우리가 나무의 서클을 정상에 올려놨다가 다운시켰다가 올렸다가 다운시켰다 하면서 거기에 세월을 입히고 고태를 입혀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분재로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딱 만들어져 갖고 완성목,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완성목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다소 무거웠다면 무겁고 가벼웠다면 가벼운 내용인데, 결국은 소사나무 잎따기라는 하나의 기법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의 수세 조절, 세력 조절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물을 줄 때, 거름을 줄 때, 가지를 전정할 때, 하나의 행위를 모두 할 때도 과연 내가 세력 조절을 이 행위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나무의 세력 조절이 파괴가 되면서 역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오늘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다소 무거운 내용이었지만은 재밌게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밖으로 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들이 겸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